하는 거였는데 정성의 배우를 캐스팅하고 처음으로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서 목소리를 유심히 듣다가 제가 그냥 그런 목소리만 들어도 그 뭔가를 확신할 수 있는 선주의 어떤 촉을 보여주고도 싶었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목소리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있다는 걸 넣고 싶어서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근원 목소리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들어간 대사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요? 지금 아신 거예요? 뭐 이게 신뢰가 가면 사기를 치고 다녀야 되나? 그럼 이런 거네요. 감독님이 정성일 배우님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그 대사가 생긴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되게 사실 그 반전과 반전, 상황 전환이 되게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영화를 다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시 보면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서 추천드리는데 제가 김태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럼 이제 그놈 목소리가 딱 나오고 선주랑 그 형사가 같이 이렇게 호텔로 향하는 차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의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상황이 어떤 거고 둘이 어떤 관계고 막 이런 거를 막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주가 딸 예린이 얘기할 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제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배우님도 시나리오 다 읽고 이제 촬영하는 거니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뒤에 실마리를 어느 정도로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은 하나도 눈치를 못 채게 지나가야 되나 이런 거. 네. 일단 한상우라는 이 형사는 이 인물의 서사 자체가 뒤에 반전을 요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직관적인 직관적이다 보니까 되게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뭔가 짜증스러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주한테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그 차 안의 대화 속에서 좀 더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에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말투 이런 거요? 네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또 영화를 더 긴장하고 눈여겨 보게 되는 지점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제목에도 나오지만 베테랑 기자하고 연쇄살인범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라서 그 어느 영화보다도 정말 말과 말의 랠리라고 하는 대사들이 계속 빽빽하게 채워지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그러면 감독님도 그걸 상상하면서 둘이 막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어떤 그림을 상황으로 이렇게 딱딱 보여준다는 건 사실 이렇게 시간을 좀 잴 수 있을 텐데 머릿속에서 말이라는 거는 내가 랩처럼 진짜 빨리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아니면 좀 호흡을 늦게 가져가면 이게 더 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배우님이 어떤 속도에 따라 하는지에 따라서 영화 전체 리듬이나 호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갖고 있는 리듬을 사실 그러니까 음악과 영화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악과 영화? 예. 아주 이렇게 점점 빨라질 경우도 있고 점점 느려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텐션에 맞게끔 그걸 계속 유지해 주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여기는 빨랐으면 좋겠고 저기는 늦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 스스로가 이 전체적인 템포의 리듬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쓸 때도 사실 많이 혼자 약간 이거 얘기하면서 감독들이 시나리오 쓸 때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멋있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그 카페에 앉아서 쓸 것 같은데 카페에서는 절대 못 쓰는 전 절대 못 써요.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작가 생활할 때 꽤 유명한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작 감독님이신 모 감독님과 작가로 제가 같이 이제 했는데 감독님이랑 저는
야 너 이거 해, 내가 이거 할게. 그래갖고 둘이 막 연기를 하면서 진짜 연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맞냐? 괜찮은데요? 야 써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서 혼자 할 때도 특히 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역할 했다가 이 역할 했다가 이렇게 혼자 다 해요. 그러면서 참고로 연기를 잘하세요. 네. 아니 근데 감독이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안 해버리면 자연스러운 대사를 쓸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밖에서 보는 가족들은 약간 이상하게 보죠. 미친 건가?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 영화는 대사가 막 예, 그래서- 치료행위다. 예. 뭐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리고 그래야 현장에 가서 배우한테 설명하기가 훨씬 쉽고요. 예. 배우님들은 그럼 시나리오 읽었을 때 느꼈던 말의 리듬 같은 거랑 완성된 영화 찍으면서 또 영화 구현되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박자 리듬 이런 거 어떠셨어요? 비교하면? 사실 좀 실질적으로 읽을 때보다는 연기할 때는 어쨌든 찍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생각보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읽을 때보다 좀 느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편집본을 봤을 때는. 완급 조절이 돼 있었구나 영화가. 그거는 이제 뭐 감독님이 편집을 해서 만들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사실 그런 걸 계산을 하면서 뭐 연기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뭐 상황 뭐 씬바이씬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선주와 영웅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씬들을 보면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리듬 템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배우님들 앞에서 현장에서 시연 같은 거 많이 해요? 디렉팅 할 때? 아니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번 도전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연기 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그 감독님이 예전에 배우로서 참여했었던 작품 같은 것도 얘기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이게 감독이 그 시연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거는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자 이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자 날 따라해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배우님들 연기가 좋았다 예. 이거군요.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진짜 그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가 정말 순간순간 긴밀한데 그래서 스위트룸 장면은 특히 다 순서대로 찍으셨어요? 예, 스위트룸은 저희가 그 조명이 3번이 바뀌거든요. 화이트 전에 무지, 화이트,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레드 4번은 총 4단계 있어요. 이 조명을 한 번 전체적으로 세트를 싹 다 드러내서 조명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입장 씬부터 그 화이트가 켜질 때까지를 순서대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싹 조명팀이 갈아엎고 또 화이트 찍고 블루 찍고 레드 찍고 이렇게 해서 다 찍은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보충 촬영을 하는 뭐 회차를 정해서 하루는 화이트 방에서 모자랐던 커트를 찍고 이런 식으로 작업했죠. 조명에 따라서. 예. 이거 정성희 배우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언론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사량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감독님이 어떻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컷 안 하셔도 죽이고 싶었다. 캐릭터에 너무 어울리는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대사량이 정말 많다. 약간 다른 작품이 어느 정도나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사실 저는 공연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2인극도 하고 하다 보면 대사량이 공연에 비해서 더 많았어요. 공연에 비해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 기억, 제 체감상으로는 편집이 되다 보니까 4분의 1 정도는 또 들어갔거든요. 제가 했던 대사가.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그 책 한 권을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계속 말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그 말을 정말 말밖에 없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사실 그 대사들이 저는 정말 하나도 흘려서 보낼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도 그냥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정해져 있는 대사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게 읽지가 않았고 하면서도 전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더 나왔으면 나왔지 필요 없는 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어쨌든 러닝타임이랑 어떤 템포 같은 거 조절하는 것 때문에 드러난 대사들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대사들이 있었을 거고 하다 보니 그냥 12번째로 조영준 감독으로 잡아야 되는 정말요? 오늘 밤이 어떻게든 오늘 밤은 부산에 지나가시길 바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진짜 대사만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전체를 외웠다고 하시는 것처럼 뉘앙스, 둘의 뭐 눈빛이라든가 어떤 순간이라든가 이렇게 대사와 함께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정말 기억할 게 많았다. 대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집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씬 같은 게 있나요? 이 씬은 진짜 외울 게 많았다. 기억할 게 많았다. 그게 아마 후반에 여기서는 편집 때 있는 씬인데 그러니까 왜 암 환자가 왜 암이란 게 왜 무서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신적인 환자도 똑같다. 네, 그게 이제 원테이크 쭉 갔었던 긴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장대사이면서도 어쨌든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또 설득하는 한 가지의 대사였는데 그게 좀 후반부로 가니까 약간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좀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그래서 편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편집된 장면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씬이에요. 그리고 아예 편집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못하게 찍어놨죠. 그러니까 이 대사는 그러니까 감독들이 편집실에서 잘리면 안 된다. 이거는 내 인장을 봐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컷이나 씬은 편집을 못하게끔 찍어요. 드러내면 영화에 구멍이 나게? 네. 그래서 제가 그 커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아마 정확히 1분 정도의 대사예요. 독백이죠. 그래서 선주에게 암 환자에 비유하면서 선주의 현재 상태를 이제 내가 왜 너 치료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암이 왜 무서운 줄 아느냐. 평상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정작 병원에 가면 이미 숨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도 괜찮지만 뭐 이런 식의 대사예요. 그거를 쭉 롱테이크로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찍은 대사인데 이제 영화적인 템포를 위해서 이제 컷오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또 이렇게 오려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또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컷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컷이었고 또 멋진 연기였기 때문에 근데 또 영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영화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대사와 그 긴장이 있었구나. 근데 좀 보고 싶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소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게 영화 좀 더 잘 보고 흥행이 되면 저는 늘 얘기해요. 감독판으로 좀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뭐 것도 없이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그대로 감독판 영화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돼요, 진짜.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둘의 인터뷰가 중심이고 그게 진득하게 흐르는데 사실 영화가 되게 정교하게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둘이 주고받는 랠리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각게 전환될 때 그 밑에서 약간 꼭지점을 좀 삼각형으로 찍어주듯이 아래층에서 상우가 그에 대해서 리액션도 하고 또 선주의 귀에다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상황이 또 막 묘하게 뒤틀리잖아요. 안으로 밖으로. 근데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 6탄전을 후반에 벌이기 전까지는 김태현 배우님은 아래층에서 계속 그거 하는 거를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배우님은 그 아래층 씬을 계속 몰아서 찍으셨어요. 근데 그게 또 단순히 기계적으로 1, 2, 3, 4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위층 상황을 또 다 기억하고 가늠하면서 혼자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 촬영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장면 안에서 그 2701호랑 2601호가 되게 밀도 있게 찍어야 돼서 나눠서 찍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외롭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회차에 다 참여를 해서 네, 막상 그 현장에서 계속 이어링 꽂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네, 같이 호흡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제 촬영 때는 찍어놓은 부분을 다시 보고 다시 기억을 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매번 했습니다. 정말요? 그 촬영 스케줄 자체를 그 2701호를 1신부터 10신까지 찍고 나면 그 회차 이후에 이제 한 회차 동안 2601호에서 1신부터 10신까지의 상황에 맞는 그 상우의 신들을 찍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빽빽한 긴장을 촬영하면서도 좀 잘 구현할 수 있게 신경을 쓰면서 촬영 계획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영화 보고 나서 두 번째 볼 때 내가 이 영화의 국면이 어떻게 허리가 어떻게 꺾이고 고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메모하리라 하면서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수첩을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 팔이 아팠어요. 그게 너무 장면 전환이 많아가지고. 근데 한번 복귀해보세요. 물론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큰 걸로만 이 영화가 얼마나 긴장을 착착 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화가 시작하고 40분쯤 지나면은 이게 인터뷰 공수가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영훈이 성주한테 근데 너도 특종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살린다는 거 구실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서 호텔 직원 사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인터뷰 공수가 확 바뀌거든요. 이게 한 40분쯤 돼요. 근데 50분 때 들면은 최면 치료 얘기 나오면서 방 색깔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주 딸 예린이 얘기가 나와서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예린이 아닐까? 이제 이러면서 약간 긴장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재보니까 한 65분쯤 되면은 또 상황이 크게 한번 변하는 게 영훈이 나 그때 밑에 한상우 와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둘 다 기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또 엄청 크게 한번 바뀌죠. 그 다음에 이들이 딱 깨어나니까 이때는 또 사실 일신그룹이랑 예린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딱 설명을 해줘요 상우가. 그러면서 95분쯤 되면은 이제 선주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밖을 나가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상우랑 직면하고 6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크게 거의 한 5마디 정도 획획 바뀔 정도고 그 사이에서도 사실 말 한마디 오갈 때마다 되게 긴장과 전환이 엄청 오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약간 그 엄청 빽빽한 메모에서 보니까 거의 몇 분 단위로 아니면 막 진짜 한 10분 단위로는 적어도 상황을 흘려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예상을 뒤엎는 전환과 반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취미가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건데.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딴 거 쓰면 되지 이러면서 또 딴 거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다시 쓰고. 예,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뭐 골프나 뭐 다른 취미가 전혀 없고 그냥 제 주변 뭐 배우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이제 야 이거 새거 썼어 한번 봐봐 뭐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취미라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자 이제 연습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15분 타이밍에 지금 나가시면 그 사람 죽습니다가 첫 번째 꺾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0분 가량의 이제 사실 영혼도 사실 슬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혼의 살인에는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제 45분쯤에 웨이터가 죽고. 그래서 요 15분 간격으로 계속 그 알고 있던 상황들이 반전되는 뒤집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타임테이블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도 보통 그렇게 써요. 실제로 페이지를 정확히 나눠서 리딩을 하면서 9페이지에 뭐가 나와야 되고 17페이지에 뭐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뒤에 이제 쓰는 거죠. 찍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약간 개그로 치면 이건 몰랐지? 뭐 약간 네. 그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지 필링의 방법입니다. 그 타임테이블 다 지키면서 써요? 시나리오를? 예, 그 타임테이블을 지켜서 쓰고 타임테이블을 지켜서 찍죠. 진짜요? 예. 우와. 근데 우리도 이거 단순히 비교하실지 모르지만 생활계획표 짠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쓰고 찍는 게 엄청 신기하네요. 평소에도 계획적인 스타일이에요? 예, 평소에도 계획적인 다른 감독님,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되게 속박되어 있는 영혼이라 속박되어 있는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낮잠 자고 깨서 아침에 일해놓은 거 다시 확인하고 저녁 해지면 밥 먹고 술 먹고 또 자고 요거를 거의 매일? 예. 그래서 저는 두 배우가 잘 알 텐데 술도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딱 일어나서 나 갈게 하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이상으로 술 먹는 거는 내 계획에 어긋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선생님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드세요. 진짜로? 그래요? 몇 시에 갈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 이때는 출발을 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조금 지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계획 실천형 인간이라는 게 동의하십니까? 네네, 그건 동의해요. 우와, 그래도 계획 지키는 거 멋있는 사람이네요. 아니 뭐 이렇게 멋있지는 않고요. 그렇게라도 살 것 같아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어쨌든 감독님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만 찍을 수 있는 영화였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화 다시 보면서 되게 주목해서 봤던 점이 뭐냐면요. 사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 구도가 동일하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쉽게 지루해질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지루하게 찍었지? 이런 거를 좀 더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게 무르르 틀려가지고 그냥 보면은 세세히 다 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상우와 선주가 이렇게 마주 앉은 탁자 그 모습을 비추는 것도 이렇게 각각 비추다가 물이 흐르듯이 비추다가 또 인물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생각보다 다채롭고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뭐 위에서 비춘다든가 창가 쪽에서 비춘다든가 입구 쪽에서 비춘다든가 되게 이렇게 그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구도가 생각보다 엄청 다채로워요. 근데 그게 상황과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가 신경을 아주 많이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방의 색조나 인테리어의 특징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용하면서 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시각적인 면 같은 것도 철저한 계획과 이런 거에 따른 거 아닙니까? 예, 그 세트 자체를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랑 이 영화를 그 소위 드라마에서 찍는 똑딱이라고 하죠. 풀샷, 오버 더 숄더샷. 이렇게 찍으면 그렇게 찍는 건 재미가 없고 좀 약간 쿵쿵따리 쿵쿵따 뭐 이렇게 해서
끊어갈 때는 끊어가다가 연결할 때는 그러니까 약간 지루박 같이 이렇게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님이? 늘 이렇게 살짝이 쿵쿵따 하자 이렇게? 네. 이렇게 지루박 스텝을 밟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가다가 이제 어디서 딱딱 끊어주고 뭐 이렇게 하자고 촬영 감독이랑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촬영 감독님이 알아들어요? 그거를? 네, 촬영 감독이 저랑 부편째라서 하면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콘티를 짜고 그 콘티에 맞춰서 세트를 지었죠. 그러니까 미술 감독님이 오셔서 저희가 콘티를 짜는 걸 보고 그거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창문은 어느 쪽에 배치를 해야 되고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붕은 어떻게 열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데 저는 사실 더 많이 베리에이션을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다채로웠으면 좋았는데 이게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이제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아무튼 그 보시는 관객분들이 뭐 카메라를 저기까지 갖다 놨어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배울 때 어떤 감독님께서 영화란 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 영화의 공식적인 촬영 컨셉이 쿵쿵따리 새로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떤 글인지 알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저 이거 사실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 나중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는 조금 가려서 올려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우리 다 영화를 봤으니까 다 궁금해 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일단은 그 영원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결말까지 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내가 연쇄살인 하는 거 치료 목적이보다 되게 당당한데 내 정당성 점검해 보려고 이 인터뷰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선주한테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 펼쳐주면서 네 진실, 네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이거니까 네 딸은 결정했는데 당신도 얘기해라. 상호 죽일 건지 얘기해라.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맨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은 사실 그 죄책감 얘기가 선주가 이제 얘기를 던졌을 때 상호도 완전히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보고 나니까 사실은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펼치면서도 사실은 상호도 선주를 통해서 자기 살인의 어떤 정당성 같은 걸 좀 진짜로 점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사실 저는 연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어쨌든 영웅이라는 인물도 실행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치료를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죄책감은 제가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왜 선주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죄책감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선주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던질 수 있는 네, 저는 어쨌든 그 죄책감이라는 걸 계속 안고 가되 그게 그냥 이 사람들의 죄책감까지 내가 가져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도 마지막에 선주가 또 질문을 하죠. 선생님은 괜찮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잊고 무뎌졌던 어떤 부분을 선주가 다시 일깨워줬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질문을 해서 던지고 선주가 또 던진 질문에 저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나의 치료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주 자체는 그럼 너는 지금 너 자신은 치료가 됐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정당성을 체크하기 위해 선주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보다 정말 그냥 이 사람을 몰아놓고 이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있게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까지 몰아넣는 그냥 살고 드라마 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몰두하는 네네. 중간까지. 근데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손주가 그럼 상우를 죽이려고 할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사실은 되게 상우가 영훈이가 선주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딸이 믿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믿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막 마음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네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니까 근데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다 계획적이어도.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훈이가 약간 시험한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근데 큰 딸이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밀려나고 있을 때 진짜 딸이 믿다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미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믿다고 했으면 조금 그 부분, 그 질문을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틀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네, 가면서 딸이 미워요 하면 왜 믿냐? 그 원론적인 부분을 치료를 해줬을 것 같아요. 정신과이니까. 네. 에이 나 그랬네.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나 그랬는데 이러면 나가리요? 지금 영훈이가 저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암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가리네. 진짜. 근데 그 뒷질문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사실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 포함해서 작고 그거에 그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맡은 영혼의 목적은 선주의 딸이 의뢰를 했고 제 환자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 선주에게 던진 질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어린 친구다 보니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 당신의 딸이 치료를 원하는데 보호자로서 동의를 하십니까? 라는 선상인 것 같아요.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상으로 그런 선상에서 딸이 믿습니까? 그런 생각 못 해봤네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앞에서 여러 가지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지구가 개그 콘서트 보네요. 제가 영화를 진짜 열심히 랩하면서 막 뜯어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다시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럼 김태환 배우님께도 이거 여쭤보고 객석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상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다 보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막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상우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영훈이가 해주니까 맨 처음에 선주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정말 오랜 친구였던 데다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오래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청렴한 경찰이었던 적도 있고 근데 뒤로 이렇게 못된 짓 다 해왔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착한 사람인데 변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면을 갖고 있고 감추고 있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야망이 있고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또 이게 경찰로서 되게 잘 나가는 형사라고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물론 정당하게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어떤 편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또 선주도 마찬가지로 둘이 연인인 이유가 아마도 그런 어떤 잘 나가는 시절에 만나서 서로가 야망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잘 통하지 않았을까.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떠한 야망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꿈꾸게 되면 그 면을 조금 더 각성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 스스로가 더 나쁜 놈으로 치닫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게 어떤 이면적인 모습이 아마도 영훈이가 체면을 잘 걸어가지고 저한테 덫을 많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덫에 걸리면서 계속 체면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원거리 체면 그렇죠. 그래서 살짝 첨언하자면 상우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마무시한 연쇄살인 사건, 대규모의 방화 사건 이런 범인들의 주변 인물들을 탐방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닌데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네. 누구나 그 큰 죄를 저지를 거라고 티를 내면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그 예전에 어떤 형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자범들은 절대 대도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왜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정작 크고 큰 계획을 짜야만 이뤄낼 수 있고 혹은 거대한 악심을 품어야지 행할 수 있는 악행에 있어서는 지레 겁을 먹고 저지르지 못한다. 그래서 잡범들은 그냥 평생 잡범으로 살다 끝나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조용히 있다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터진다. 그래서 사실 상우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형사로 나쁜 놈들을 계속 보고 살면 그 범죄에 오히려 익숙해져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범죄가 큰 범죄가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뎌짐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디자인한 겁니다. 이 영화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약간 나름의 죄책감의 강도,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리 볼 각도마다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면은 상우가 선주를 사랑은 한 겁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는 건데? 한때는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었다의 과거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랑 현재는 뭐 어쨌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은 거짓이요. 네, 다른 면으로 되게 숨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랑했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한때는 사랑했었다. 네. 지금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죠. 속시원하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주 오늘이 마지막 지고 네, 관객 질문 받을 때 시간을 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사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의미심장한데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감독님, 배우님 사인 포스터도 드릴 거예요. 네, 감독님 한 분 골라주세요. 저기 마이크 센터에 계신 분. 카메라 옆에. 카메라 옆에. 네, 맞습니다. 옆에서 뒤에서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선주가 마지막에 호텔방에서 나가면서 이제 영웅과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뭔가 입모양을 달싹이는 것 같았는데 영웅은 또 혹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또 같이 상대역을 해주셨던 영웅배 정성일 배우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비에 젖은 개처럼 바들바들 떨다가 손수건을 받고 걸어 나오죠. 그리고 선주가 뒤돌아보는 그 동선은 뭐 시나리오 때부터 정해져 있고요. 시나리오에 정확히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술을 열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윤리적 그 책임감, 도덕심이 다 무너질 거라는 어떤 열패감이죠. 그 열패감이 이제 계단에 나와서 터져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주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러니까 살인마에게 그러니까 동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조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상우가 했던 마지막 그 정말 꼴보기 싫은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한 실수라고 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그냥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한 실수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전락되고 마는 그 어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죠. 이게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써저는 있죠. 근데 그때 나가면서 선조 역을 했던 여성 배우가 사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근데 제가 느꼈던 그 눈빛이나 이런 건 좀 너무 좀 복합적이었어요. 딱 고마웠어 뿐만 아니라 원망의 눈빛도 사실 좀 느꼈고, 원망과 뭐 고마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서 저 또한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오, 잘 세세히 체크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시네요. 네. 앞에 그 마스크 하시는. 네, 두 번째 줄이요. 여기 이쪽에서 마이크가 와요, 이렇게.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영혼의 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는 철저한 살인 방식인데, 그 작중에서 호텔 직원을 살인할 때는 호텔 카펫에 체액이 스며드는데도 그냥 방치할 정도로 평소와 다른 살인 방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해당 부분이 이제 선주에게 좀 퍼포먼스적인 살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서 그 후에 상우를 살인할 때도 평소처럼 좀 철저한 방식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호텔 직원을 살인할 때는 조금 다르게 살인을 하였는지 해당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살인은 그 일종의 퍼포먼스죠. 선주를 겁박하기 위한 퍼포먼스고, 그 사실 그 호텔 공간, 그러니까 그 웨이터가 그 성폭행 동영상을 찍어서 3년 동안 괴롭혀온 그 보안팀 직원인 그 피해자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빌렸던 거고, 그래서 어차피 그 공간은 영혼이 완벽하게 클린업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처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사실 그 상우를 살해하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게 일종의 그 물리적 거세용이었는데 약간 성스러운 수술대에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얗게 면포를 다 깔아놓고 이제 나는 블랙 닥터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블랙 서전이다라고 얘기해서 너를 집도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원래대로 리추얼을 행한 거죠.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거기를 편집이 돼 있는데 그 2701호를 제가 카펫이랑 다 치고 거기 비닐을 다 깔아요. 그 비닐 롤을 까는 걸 다 촬영을 했어요. 그 넓은 곳을 한 롤로 정말 열심히 다 깔았는데 드러나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 웃긴 건 열심히 까는 걸 찍다가 제가 감독은 알거든요.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이거 갑자기 다 깔려 있으면 이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롤을 막 깔고 있는데 상우 그렇게 하기 전에. 예. 근데 진짜 열심히 깔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깔고 거진 다 깔았을 때쯤에
이거 편집이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허리를 허리 못 그리고 그 롤을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운 것보다 그 각이 있잖아요. 그 열을 그러니까 넓이가 있다 보니까 그 열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삐뚤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나와서 일자로 피고 정말 그때 허리가 정말 이 영화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내 허리를 썼으면 정말 단 5초라도 써주겠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어쨌든 뒤에 거기를 깨끗이 정리할 퍼포먼스도 하고 어쨌든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독님은 안 쓸 것 같은데 미술팀은 어차피 깔아야 되는데 그냥 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정성을 배우고 다 깔았어요. 거기가 생각보다 정말 넓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도 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스러운 어쨌든 암흑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 근데 김태형 배우님도 잠깐이지만 그 장면 찍을 때 물론 뭐 물리적 고통을 느끼시진 않았겠지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선주와 영훈이 그 대화하는 그 긴 테이블이 엄청 차요. 그게 누우신 거예요? 네, 거기 위에 그거 누웠는데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게 너무 추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스태프분들이 이제 뭐 포커스도 맞추고 조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미 누워 있는 상태라서 제가 누워 있어야 각을 맞추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간이 아시려고. 근데 진짜 몸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굽고 누구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감독님 있으면서 조명이 되세요, 조명이 되세요. 이러면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추구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배우들에게 물리적, 신체적 어떤 캐릭터의 느낌을 확실히 느끼게 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상우가 묶여있다가 테이프를 끊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그게 그 가짜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로 한번 미술팀한테 한번 묶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묶었어요. 감독님? 아니. 배우를 묶어봐라. 근데 그리고 이제 미술팀에서 이제 그러면 가위로 이제 끊어 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안 끊어보고 가면 안 되나? 근데 감독님 나 안 돼, 안 터져요. 그런데 제가 아니야 진짜 사람이 급박하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진짜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배우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보자. 그래서 액션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더니 왜 안 끊었어? 진짜 하더니 갑자기 빡 하고 끊더라고요. 진짜요? 그걸 진짜 자기 힘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리허설을 할 때 계속 연습을 해보잖아요.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핏줄이 다 터지는 줄 알고. 왜냐면 이걸 정치를 할 때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끊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연기를 하다 끊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좀 더 감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가면 두꺼워져서 이상하게 연결이 튄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있었는데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했나보다 나 정신없는 사이에 이랬더니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하는데 NG 컷도 안 되고 무슨 상황이지? 근데 그래서 연기를 끝까지 했어요. 근데 잠깐만 이게 오해하시면 이게 배우를 감독이 학대했다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근데 절대 진짜 배우도 한번 이거 진짜로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런데 얘기가 분명히 끊었는데 정말 좋았던 건 진짜로 으악 해서 막 하고 터뜨렸는데 그 다음에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나 이거 진짜 끊었어. 그러니까 이런 당혹스러움과 함께 나 이거 진짜 할 수 있었네. 뭐 약간 이런. 왠지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쯤은 해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배우 김태현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모자 쓰신 분께 드릴까요? 뒤에다 마이크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아까 조명들 색깔 바뀌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명에 따른 뭐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게 그 배우님 조효정 배우님에게 뭔가 이렇게 암시를 주기 위해서 표준화 색상인지 궁금하고 그 색상을 여러 가지 색상 중에 그 색깔만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무지 화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근데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모컨에 모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드가 뭐 빨간색은 패션, 열정, 뭐 운항, 명상, 뭐 그러니까 그 방을 이용하는 그 투숙객이 원하는 모드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뭐 약간 열정적인 무드를 잡을 때라든가, 뭐 하얀색은 뭐 명상을 한다든가, 파란색은 뭐 마음의 냉정함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배경이었고, 그걸 이제 영훈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손주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들어가는 호텔 입구에 시작할 때 이제 거기에 걸려있는 대형 모니터에도 그 영상이 틀어지는데, 그 방 자체가 이 모든 사이코 드라마를 위해 완벽하게 그 구현되어 있다라는 설정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특히 파란색은 이제 선주가 최면에 걸리잖아요. 이 최면에 대해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최면을 거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의식적 자극을 계속 주고 사람에게 어떤 강렬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황 상태로 살짝만 이동시켜주면 최면이 걸리죠. 근데 그 파란색의 경우에는 그 학폭 아이 얘기를 하죠. 최면에 필요한 건 파란 하늘과 조용한 공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선주에게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걸 계속 주입한 거죠. 그런데 계속 선주는 영혼 뒤에 있는 파란 배경을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딸을 죽일지도 모르는 진짜 그 땅이 꺼질 것 같은 저 긴박한 수렁으로, 감정적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걸기 위해서 사실 파란 배경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정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색감에 따라서 또 영화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영화보다 더 많은 말을 나누게 되는 그런 영화니까 여러분 또 특히 이번 주말에 흥행세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영화 보고 할 얘기가 많다, 다시 보면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성원에 힘입어 못하신 말씀 더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재밌는 부분들이 보이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찍었지만 가끔 이제 저거 내가 왜 저렇게 찍었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혹은 관객들의 반응 중에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하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뭐 미워하는지, 학대하는지, 사랑하는지, 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뭐 물론 이제 SNS 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제 나쁜 부위들만 보통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풀이 10,000개고 악플 2개면 10,000개의 선풀은 보이지 않고 2개의 악플만 보인답니다, 감독은. 그래서 이렇게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소중했고, 영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배우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GV라는 게 이런 영화를 보시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더 이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저도 GV가 처음이라서 매우 떨리고 긴장되고 되게 낯설고 한데요.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도 해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할 말 많은 영화, 뜯어볼 게 많은 영화에 흥행에 천군만만 해주시리라 믿고, 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